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와는 다르게 서울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고심은 더더욱 깊어지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나 신규 택지 공급 등의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죠.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계약하러 가는 도중에 1억이 올라서 다시 차 돌렸다고요. 네. 요즘 집값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8.27 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9월 3일자 기준으로 본다면요, 부동산 114에서는 그 전주보다 0.57에서 0.54%로 조금 줄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8.2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조사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감정원 발표에서도 0.47%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 일주당 주간 단위로 해서 0.5% 가까운 평균 가격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가격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표현하자면은 최근에 가격 자체는 뭐 매물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파죽지세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의 형성이 과연 무의미할 정도의 어떤 가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북 지역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강남 지역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8.27 대책의 의미가 과연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대책 발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마도 조금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요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강남 지역의 헬리오시티라는 단지에 입주 물량 예정 시기가 사실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약 한 10,000가구에 가까운 엄청난 물량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입주 물량과 함께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전세 가격 안정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반적인 서울 지역의 가격 흐름이 인근 신도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 가격에 있어서도 실제로 매매가를 조금 따라가고자 하는, 즉 전세가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자 하는 갭매우기 현상들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전세 가격의 상승 움직임, 우리가 상승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7월 달부터 해서 이런 상승으로의 전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세 시장의 안정마저도 최근에 매매 시장의 동향과 함께 깨어진다면 향후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분들이 사실은 매매 시장이 불안정하면은 그러면 전세라도 주거 안정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전세 시장마저 상당히 굉장히 그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좌불안석이다. 제가 오늘 뭐 사자성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그런 용어로 압축되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조금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수도권에서는 매매라든지 전세 시장 사실 좀 요즘 지역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도심지 내에서만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화라는 단어로서 굉장히 간명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서울 인근 신도시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광명이라든지 지금 또 분당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천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흐름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물론 서울시 쪽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풍선 효과의 결과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방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오른 서울의 가격을 감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 인근의 신도시의 주택 구입 쪽으로 좀 다소 전환된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양극화 속에서도 수도권까지 이러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흐름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만간에 곧 정부가 이제 세금 대출, 공급 다 총망라한 집값 안정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용인데 일부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크게 보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또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 확대 이런 골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파리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 대책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여당 대표께서도 종부세 강화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세제 부분에 대한 양도세까지도 강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의 가장 원인자로 주목된 게 이제 다주택자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1주택자에게까지 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이런 정세는 사실은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도심지에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은 택지 개발, 즉 신도시 개발에 가까울 정도로 서울 주변에 있어서의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택지가 충분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대로 과연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계획은 굉장히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당장의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인데 좀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 혹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원점에 있어서의 어떤 시작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지고요. 이 시장 타이밍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 보면은 상당히 맷집이 좋아진 그런 상태로 있고 네. 지금 매물 자체가 없는 어떤 상태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불안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급증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네. 부분들을 과연 정부의 대책 몇 줄 가지고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또 안심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사실 정책의 타이밍 자체는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정치권에서는 곧 우리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심의 동향과 굉장히 연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대책 부분에 대한 마련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시장에 있어서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일부 알려진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 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 확대 이 내용 중에서 뭐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역설적으로 좀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책이라고 하면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요, 결국은 대출 억제가 가장 대출 큰 규제, 예.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은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대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출 억제를 통해서 사실은 틈새가 없을 정도로 막고 있는 상황에 실제 시중에 부동자금이 1,117조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자산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만 주택을 좋은 곳에 사실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늘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이 대출 억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지만 그 효과는 없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제가 좀 단어를 강하게 쓰겠습니다.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 어느 쪽이세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게 이제 공급 계획이 이번에 포함된단 말이죠. 이걸 놓고 뭐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타이밍이 늦었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반면에 비과세 요건 같은 게 강화되는 걸 보면 또 메스를 또 들이대냐라는 건데 차분히 공급 계획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 오르는 걸 보고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추가 규제를 꺼내드는 게 맞다. 어느 쪽에 가까운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다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조금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급 부분에 있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어 있다 보니까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을 택지 주변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시중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양도세라는 세제 부분의 벽을 많이 낮추어서 네.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함께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국토부만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의 금리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미국보다도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유동성 자금을 충분히 흡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정교한 국토부의 많은 방안들을 내놓더라도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전한 자산으로서는 부동산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뭐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미친 집값이다. 특히 네네네. 서울 집값이 그렇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사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그 IMF 글로벌 주택가격지수 보면 사상 최고치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0.3% 낮은 편이라고 낮은 편이에요? 나왔더라고요. 정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 나왔습니다. 우리 체감은 되는 거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전국을 평균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을 다 합쳤을 때 0.3으로 해서 사실은 63개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아마 48번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고급 주택, 지금부터 시중에 약 10억 정도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마 세계 1위인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폭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마도 세계에서 탑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1년간의 가격 상승률은 약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 대비 2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저우라든지 실질적으로 홍콩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이 지금 그게 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우리가 사야 되나? 네. 이때라도 놓치면 진짜 영영 살 기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식의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루머들이 겹쳐지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무주택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만나시면? 지금 저도 지금 시중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발품을 네네. 좀 팔아보니까 호가 부분, 즉 첫째가 매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호가가 당초 방문하실 때 보면은 방문하실 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참 죄송스럽고 하지만 실수요자라면 이런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다소 당초보다 목표치를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주택 구입 쪽에 서울 지역이라면은 주택을 구입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사라고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죠. 사실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파리 대책 전후와 지금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인데 비교하자면은 예전에 생각했던 그 금액의 약 30~40%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만이 주택 마련의 꿈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시장도 전세 향후에 시장. 불안한 여지가 좀 생기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와 관련해서 특혜를 많이 줄인다고 하니까 사실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대시장에 또 다른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임대시장마저도 불안할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더 땀을 많이 흘리시고 실질적으로 발품을 파시면서 적극적인 매입 자체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무엇보다 청약이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네. 경쟁이라는 과정을 뚫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청약을 지금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분양을 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 다소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더라도 저는 내 집 마련 쪽에 주택을 구입하는 쪽에 더 조금 마음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이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거 안정이 목적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게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네.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매도자가 우위에 있고 네. 지금 집을 소유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세입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쪽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책임은 고스란히 저는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8.27 대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정책 당국자 누구도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사과의 한마디는 없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좀 마음이 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정책 당국자들이 이번 주 안으로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데 그 대책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과 정교한 부분뿐만 아니라 먼저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과는 어떻게 하더라도 사과부터 하고 네.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사야만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장에 조금이나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성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